안녕하십니까. 일본의 기존 대외 정책과 스가 총리의 앞으로의 정책 방향 주제에 대해 연구해본 12조입니다. 발표 내용은 일본의 기존 대외 정책, 스가 총리의 취임 이후 현재까지의 행보, 스가 총리의 앞으로의 정책 방향 예상, 그리고 종합적으로 대외 정책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내용 정리입니다. 먼저 일본의 기존 대외 정책입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 평화헌법 제정을 통해 침략 전쟁 포기, 군사력 보유를 금지하며 안보는 미국과의 동맹 체결로 보완하며 경제 건설에 중점을 둔 국가 전략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오바마 독트린이라 불리는 아시아로의 재균형 전략을 실시하였고, 중국은 미국과 신형 대국 관계 수립을 요구하며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남한, 동중국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었고, 미국은 중국의 평화적 부상을 지지하면서도 중국의 성장과 함께 재편되는 아시아의 국제정치 질서를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평화롭게 관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여기서 일본은 미국의 영향하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노선을 추종하는 대세순응적인 소극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강한 일본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우경화 외교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아베 총리와 그 지지 세력은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힘을 보완하고 아시아의 맹주 자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극적 방위 전략과 평화주의는 국제협조주의에 기반을 둔 적극적 평화주의를 추구함으로써 일본은 국제국가로서의 면모를 견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 주도의 세계 분쟁 해결에 일본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을 새롭게 해석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합법화하거나 더 나아가 헌법 개정까지도 해야 한다는 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우경화 외교 정책을 추진하게 된 데는 국내적으로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강한 일본을 추구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고, 국제적 환경 변화로는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동북아의 구조적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미국의 이해와 일치하며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초강경 대북 정책에 대해 아베 정부는 긴밀한 미일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대북 압박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했습니다. 이후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일본 정부는 대북 강경책을 고집할 경우 고립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생겼고, 아베 총리는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정상회담을 갖고 북일 관계 정상화를 이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한일 관계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19년부터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일본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수출품 규제를 감행했습니다. 명분은 안보 위협이지만 진정한 이유는 식민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자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에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사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적 청구권을 인정하며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하자 2019년 7월 4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 및 제조 핵심 소재의 대한민국 수출 규제를 발표했고, 이는 한국에 대한 보복이 아닌 기존 수출 구조 재정비에 따른 조정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 후 8월 2일 공식적 이유로 발표된 국제적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목적지로 하는 화물의 수출에 대해 수출 허가의 특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 밝혔습니다. 여기서 일본은 이제 한국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로서
즉 잠재적 적성 국가로서 인식하고 있다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19년 8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를 파기합니다. 미 국무부는 이러한 결정이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심각한 오해를 나타내는 것이라 말했고, 이는 한일 문제를 넘어 한미 동맹에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2020년 8월 건강 문제로 사임의 뜻을 밝힌 아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자평하며 우익 성향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스가 총리 취임 이후 현재까지 행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베 총리가 병마로 인해 공식적으로 사임을 발표하고 스바 관방장관은 신임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었습니다. 스가 신임 총리는 미일 동맹 강화에 주력하는 행보를 나타냈습니다. 취임 4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회담에서 미일 동맹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기반이라며 전례 없이 견고해진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총리 취임사에서도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 추진을 강조하였습니다. 스가가 이렇게 미일 동맹을 중시하는 이유는 아베의 업적 중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했던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가장 큰 성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주당 정권 시기에 일본은 주변국으로부터 얕보이는 냉혹했던 외교를 경험했기에 미일 동맹을 한층 더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 함재기의 훈련 부지로 마게시마를 구입했고, 이를 미국 함재기 훈련을 위해 제공하면서 미일 동맹 강화에 대해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 재임 기간 동안의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베는 일본의 국가주의를 대표하는 일본의회 등을 배경으로, 문 대통령은 시민단체를 배경으로 일본의 과거사를 비판하는 정책을 전개하며 한일 양국은 결국 대립하는 정책을 전개하였습니다. 스가 총리는 한일 갈등 핵심 현안으로 일제강제징용 배상소송이라며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일 관계에선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선 한일 청구권 협정이 한일 관계의 기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가 총리의 이런 발언은 강제동원 배상 소송에 대한 아베 신조 정권의 입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스가 총리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아베 전 총리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외교정책 추진에 있어 아베 정권이 계승을 표방하며 아베에게 조언을 구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바꾸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가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소견 발표 연설회에서 외교정책에 대해 밝히면서 한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후 일본 기자클럽 주최 자민당 총재 후보 토론회에서는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한국과도 의사소통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국가관이나 역사관에 있어서 아베 전 총리만큼 확고한 방향성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그 근거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적은 있으나 강요의 신분으로 참배한 적은 없으며, 2013년에는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려고 하자 만류하기도 하였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스가 내각이 아베 내각의 정책을 계승만 한다면 한일 관계는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위기 관리의 능력과 정책 조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스가 총리는 평가에 걸맞게 한일 관계의 위기를 잘 관리하여 양국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반전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일 관계 진전이 핵심이 되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스가 총리도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이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한 스가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과 같은 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가 내각은 1년 잠정 정권이라는 꼬리표를 뜰 때까지 대외 정책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내년 10월 열리는 총선거를 앞두고 스가 총리는 북한 문제와 같은 대외 정책보다는 시급한 국내 현안에 집중하며 지지 기반 강화에 주력할 것이며 북일 관계 개선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0년 9월에 취임한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10월 18일에서 21일 동안 첫 해외 순방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베트남 정상과 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단기 상용 방문객에 한해 자가격리 의무 면제, 생산 네트워크 강화 등에 합의하는 한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 및 방위산업 관련 협력을 추진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500억엔 규모 차관 지원, 양국 간 이동 원활화, 인프라 협력, 생산 네트워크 강화 등 경제 협력 추진 및 일본과 인도네시아 외교 국방장관 회담 개최 계획에 합의하였습니다. 또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 관련 협력을 베트남과는 달리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태평양 관점에서 협력을 추진하는 데 공감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기대한다며 보다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신임 스가 정부는 취임 후 첫 순방지로 아세안 국가를 선택하며 아세안을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는 기존 정책 방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직접적으로 중국 의존도 축소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코로나19 발발로 과도한 중국 의존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각종 지원을 통해 아세안 지역으로 생산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향후 방위 장비 및 기술 수출, 외교 국방장관 회담 등을 통해 아세안 국가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의 남중국해 패권 장악 견제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가 총리의 대외 정책은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정상 외교를 펼쳐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감염자 증가 추세가 멈추지 않으며 올해는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일 동맹을 강조한 아베 정권이 중국과 한국 등 이웃 나라와의 외교에는 과제를 남겼고 외교 정책에 대해 미일 동맹에 치우친 나머지 한국과 중국 등 주변 국가의 관계 개선을 등한시한 아베 전 총리의 외교 노선을 그대로 담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스가 총리는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아베 정책을 확실히 계승하는 것이 사명이라 언급하였으며 취임 후 문재인 대통령과 첫 전화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비롯한 한일, 한미일의 연계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한일 관계가 건강한 관계로 회복되기를 요청했으나 가토 관방장관은 징용을 둘러싼 문제 등에 정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며 한국 측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0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일본을 방문하여 스가 총리와의 회담에서
스가 총리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한국이 해법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2일부터 시작되는 아세안 정상외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첫 화상 접촉이 이루어진다면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지만 현재로서는 극적인 타협점을 찾아 빠른 시일 내에 한일 관계 정상화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한미일 관계의 협력 구조의 중요성은 일본 또한 거듭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우선은 미일 관계를 중시하는 아베 내각의 외교 방침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기적인 전망으로는 관방장관 시절 보였던 강경한 태도와 코로나19, 경제 회복 등 당면한 현안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정권 초기에 스가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한동안 한일 관계가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은 임기 동안의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규제 파동과 위안부 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향후 일본 내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차기 선거에서 스가 총리가 재집권한다면 안정된 정치 기반을 토대로 한일 관계와 관련하여 아베 전 총리와는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됩니다. 지금 당장은 한국과 일본이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더라도 한미일 관계를 이용해서 대화를 지속해 나가며 꾸준히 노력하면 한일 관계 정상화는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가 총리는 취임 후 9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간 통화를 하였고 미일 동맹 강화, 인도 태평양 전략,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러는 중에 미국의 대선이 치러지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자 스가 총리는 바이든 당선인과 전화회담을 시도하였고 스가 총리는 미일 동맹은 갈수록 엄중해지고 일본 주변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의 번영에 불가결하며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바이든 당선인은 오키나와현 센가쿠 열도의 미일 안보조약 제5조 적용을 약속했다고 전하며 향후 세대에서도 미일 동맹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미일 동맹은 아베 전 총리 또한 매우 중요시했던 대외 정책으로 스가 총리 또한 외교 정책 중에서 미일 동맹을 가장 중요시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스가 총리는 재선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미국과의 관계를 최대한 매끄럽게 이어가며 협력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하며 미국 또한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보아 미일 간의 마찰은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가 총리는 12일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북한을 언급하며 대량 파괴 무기와 온갖 사정거리 탄도미사일의 CBID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불가결하다며 북한의 핵에 대해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하며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나타냈으며 바이든 당선인이 스가 총리와의 전화회담에서 센가쿠 열도의 미일 안전보장 조약 제5조를 적용하기로 약속하며 센가쿠 열도의 분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일본과 중국이 겪고 있는 동중국해에서의 영토 분쟁은 쉬이 해결되지 않으리라 전망됩니다. 바이든이 속한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추진해왔고, 바이든 또한 중국을 견제하는데 일본도 그 편에 서서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사용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은 예상되지 않으며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현재 북일 관계는 스가 총리 대외 정책에서 우선순위에 밀리는 모습이며 북한이 핵미사일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정책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대외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며 한일 양국 모두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 판단됩니다.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처럼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을 강화하면서 동북아 정세를 관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한국과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의원들이 일본 방문 등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베 전 총리보단 한일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예상을 할 수 있으며 바이든 당선이란 대외적 요건 또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계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미일 동맹의 필요성을 다시금 인식하도록 하였으며 아세안 국가들에게도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고 아세안이 잠재적 경제력이 풍부한 국가들과 교류하고자 하는 의도가 비춰집니다. 미일 동맹을 강화한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 간의 영토 분쟁은 더욱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외적인 상황이 변화하긴 하였지만 현재 일본의 대외 정책이 아베 전 총리와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가 총리의 남은 임기 동안 모험적인 대외 정책은 없을 것이며 남은 임기가 길지 않기에 스가 총리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재집권에 성공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스가 총리는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대외 정책을 제외한다면 아베 전 총리의 대외 정책과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며 대내 정책을 우선적으로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스가 총리의 우선적인 과제로 코로나19 대응, 경제 회복, 고용 확보, 지방 창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차기 선거에서 재집권하여 안정된 정치 기반을 마련한다면 스가 총리가 자신의 색깔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그 후에 한일 관계와 관련해 다양한 일본의 대외 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